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의 떨리는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91세의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악력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강했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보시는 어머니의 눈에는 제가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고마워. 정말 고마웠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큰형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엄마, 또 헛소리 하시네. 치매 오나 봐.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40년 동안 제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그리고 이제 곧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이었습니다. 40년을 이 시간에 일어나다 보니 몸이 저절로 깨는 거죠. 이불을 살짝 걷고 일어나 안방 옆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방이었습니다. 문을 살며시 열자 어머니의 잔잔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주무시는 모양이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새벽빛이 어머니의 하얀 머리카락을 은빛으로 물들였습니다. 91세. 올해로 제가 이 집에 시집온 지 40년째였고 어머니를 모신 지도 40년째였습니다. 조용히 문을 닫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가스레인지 앞에 서니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아침 식사 준비. 죽을 쑤는 것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가 약해지셔서 3년 전부터 죽만 드셨거든요. 쌀을 씻고 불린 쌀을 냄비에 넣고 물을 부어 센 불에 올렸습니다. 죽이 끓는 동안 어머니 드실 약을 챙겼습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소화제까지 7가지 약을 요일별 약통에 담았습니다. 매일 아침 똑같은 일이었지만 단 하루도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영순아. 뒤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 일어났는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침 준비하는 거야? 응. 곧 깨실 시간이야. 그래. 나는 출근 준비할게.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어머니 수발을 도와준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이니까, 남자니까, 회사 다니니까. 이유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며느리 일이니까요. 죽이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나무 주걱으로 저어주며 농도를 확인했습니다. 너무 되면 어머니가 드시기 힘들어 하시고 너무 묽으면 이게 죽이야 물이야 하시거든요. 딱 적당하게 맞추는 게 40년 경력의 노하우였습니다. 7시가 되자 어머니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깨어나시는 모양이었습니다. 재빨리 죽을 예쁜 사기 그릇에 담고 반찬 몇 가지를 작은 접시에 담아 쟁반에 올렸습니다. 물컵도 함께요. 어머니는 식사 전에 물을 한 모금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거든요. 어머니, 주무셨어요?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머니가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잠옷 차림에 머리가 헝클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응? 영순아, 벌써 아침이야? 네. 죽 쑤었어요. 드시고 약 드셔야죠. 그래, 고맙네. 어머니를 부축해서 거실 식탁으로 모셨습니다. 91세 어르신을 부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허리가 굽으셔서 제대로 서지도 못하셨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제가 거의 안아서 옮기는 수준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이런 일을 하다 보니 제 허리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으신 어머니 앞에 죽을 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흰 죽이었습니다. 영순아, 맛있겠네. 천천히 드세요. 뜨거우니까요. 그래. 어머니가 숟가락을 드는 걸 지켜보다가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 아침 식사도 챙겨야 했거든요. 남편은 죽을 안 먹으니까 김치찌개를 데우고 밥을 퍼서 상을 차렸습니다. 여보, 밥 먹어. 응. 남편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천천히 죽을 드시고 있었습니다. 한 숟가락 드시고 한참 쉬시고 다시 한 숟가락 드시고 식사 한 끼가 30분도 넘게 걸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 가는 날이에요. 병원? 무슨 병원?
정기 검진이요. 오늘이 셋째 주 화요일이잖아요. 아, 그랬구나. 어머니는 깜빡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그러셨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아침을 드셨는지, 약을 드셨는지 자꾸만 잊으셨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어머니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혼자서는 못하시니까요. 속옷부터 겉옷까지 하나하나 입혀드렸습니다. 91세 어르신 몸을 보는 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제 어머니처럼요. 아니, 어쩌면 제 친정 어머니보다 더 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친정은 멀어서 자주 못 갔으니까요. 병원까지는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어머니를 부축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것부터가 전쟁이었습니다. 한 발짝 내딛는데 몇 초씩 걸렸거든요. 영순아, 미안해. 내가 너무 느리지? 아니에요. 천천히 가도 돼요. 그래도 내가 고생이 많아. 무슨 말씀을 그렇게. 당연한 일인걸요. 당연한 일. 40년 동안 제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계시고 저는 옆에서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기다렸습니다. 대기실엔 저희처럼 나이 드신 부모님을 모시고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박옥분 환자 보호자분 계세요? 간호사가 호출했습니다. 제가 일어나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 앞에 앉았습니다.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약을 잘 드시고 계세요? 네, 매일 챙겨드리고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높으면 조심하셔야 해요. 식단 관리도 철저히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니 오후 2시가 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훨씬 지났지만 어머니는 식사를 하셔야 했습니다. 또 죽을 쑤었습니다. 아침에 먹다 남은 걸 데워드릴까 했지만 어머니는 새로 쓴 게 더 맛있다고 하셨거든요. 영순아, 넌 안 먹어? 저는 나중에 먹을게요. 그럼 안 되지. 같이 먹어야지. 괜찮아요. 어머니 드시는 거 보는 게 좋아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갑자기였습니다. 영순아. 네, 어머니. 고맙다. 네. 40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보이지 않는 분이셨거든요.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내가 너한테 너무 못했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딸들은 명절 때나 오는데 넌 40년 동안 내 옆에 있었잖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니가 알고 계셨구나. 40년 동안 제가 바랐던 그 한마디를 이제야 하시는구나. 당연한 일이에요, 어머니.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엄마 왔어요. 큰형님 목소리였습니다. 큰형님 박명자 68세. 어머니의 큰딸이었습니다. 어머, 형수도 있네. 어머니 점심 드셨어요? 네, 지금 막 드시는 중이에요. 큰형님이 식탁으로 다가와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왜 우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그냥. 엄마, 요즘 왜 자꾸 이러세요? 어제도 전화하셔서 이상한 말 하시고. 이상한 말? 제가 물었습니다. 어제 전화하셔서 내가 미안하다고 하시길래 무슨 일 있냐고 했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끊으셨어요. 형수, 엄마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치매 검사 한번 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헛소리 하시는 것 같은데. 헛소리. 큰형님은 어머니가 하신 말을 헛소리라고 했습니다. 엄마, 또 형수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형수 괴롭히면 안 되는데. 아니에요. 어머니가 괴롭히신 적 없어요. 그래도 형수도 힘들잖아요. 매일 엄마 모시느라. 우리가 자주 와야 하는데 멀어서 못 오니까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 하지만 그 말투에는 진짜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인사말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언니. 그래도 형수는 대단해.
40년 동안 엄마 모시고 나 같으면 못했을 거야. 그 말을 하면서 큰형님이 웃었습니다. 못했을 거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안 했습니다. 40년 동안 명절에만 왔다 갔습니다. 당연한 일인걸요. 또 그 말이 나왔습니다. 당연한 일. 큰형님은 30분 정도 있다가 갔습니다. 어머니와 별다른 대화도 없이 그냥 앉아서 휴대폰만 보다가 엄마, 저 갈게요. 다음에 또 올게요라고 하고는 나가버렸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죽을 드셨습니다. 아까보다 더 천천히요. 한 숟가락 드시고 창밖을 보시고 다시 한 숟가락 드시고 영순아, 네 어머니, 넌 후회하지 않아? 뭐요? 40년 동안 나 모시느라 내 인생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후회 안 해요. 전 행복했어요.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있었기에 제가 이 집에서 버틸 수 있었으니까요. 그럼 다행이야. 다행이야. 어머니가 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제가 휴지로 조심스럽게 닦아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를 침대에 누워드리고 방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40년,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22에 이 집에 시집왔으니 이제 62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신 세월이 제 인생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자꾸 미안하다고 하실까? 무엇이 어머니를 그렇게 만들까?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곧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거요. 밤 11시가 되어서야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주무셨어? 응. 9시에 주무셨어. 그래. 넌 저녁은 먹었어? 응. 어머니 주무시고 먹었어. 그래. 남편은 그렇게 짧은 대화만 하고는 샤워하러 갔습니다. 40년 동안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대화가 없었습니다. 물어봐야 할 것들만 물어보고 대답해야 할 것들만 대답하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하신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미안해. 고마워. 40년 만에 처음 들은 그 말들이 왜 이렇게 가슴에 남는 걸까요? 그리고 큰형님이 한 말도요. 엄마 요즘 이상해. 치매 검사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는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40년을 옆에서 봤으니까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정신이 멀쩡하셨습니다. 그럼 왜 자꾸 미안하다고 하실까?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에는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준비하신 것을, 그리고 제 인생이 이제 시작될 거라는 거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그날 새벽 3시 42분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려고 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거든요. 어머니는 주무실 때 코를 골지는 않으셨지만 잔잔한 숨소리가 들렸는데 그날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예감에 어머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평화로운 얼굴로요.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하지만 숨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아봤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맥박을 짚어봤습니다. 뛰지 않았습니다. 여보. 남편을 깨웠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나 어머니 방으로 왔습니다. 엄마. 남편도 어머니를 흔들었지만 어머니는 눈을 뜨지 않으셨습니다. 119를 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구급대원이 와서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지 1시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으며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떠나시다니. 영순아, 울지 마.
엄마가 편히 가셨잖아. 남편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슬픔보다 더 큰 감정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신 이 집에서 제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새벽 4시부터 연락을 돌렸습니다. 먼저 큰형님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뭐? 엄마가? 큰형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언제? 어떻게? 새벽에. 편히 가셨어요. 자다가. 지금 바로 갈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둘째 형님, 셋째 형님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모두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놀라움과 지금 바로 간다는 말. 1시간 만에 세 자매가 모두 집에 도착했습니다. 40년 동안 명절에도 잘 안 오던 분들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니까 이렇게 빨리 오셨습니다. 엄마. 큰형님이 어머니 방으로 달려가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둘째 형님과 셋째 형님도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이상했습니다. 생전에는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오시던 분들이 이렇게 우시다니. 형수, 어머니가 어디 아프신 데 있으셨어요? 큰형님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어제까지도 괜찮으셨는데 그냥 편히 가신 것 같아요. 갑자기요? 전조 증상도 없이? 고혈압이랑 당뇨가 있으셨지만 약 잘 드시고 계셨어요. 형수가 관리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둘째 형님이 갑자기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네. 어머니가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다니. 형수가 뭘 놓친 거 아니에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뭘 놓쳤다고요? 그런 게 아니라 노안으로. 91세면 아직 더 사실 수 있잖아요. 요즘 100세까지도 사는데. 셋째 형님도 거들었습니다. 언니들, 그런 말 하지 마. 형수도 최선을 다했을 거야. 남편이 말렸지만 그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남편과 큰형님, 남편이 장례식장에 연락했고 오전 10시에 어머니를 모시고 갔습니다. 3일장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해서 모든 준비를 했습니다. 영정사진을 고르고 문상객을 맞을 준비를 하고 음식을 주문하고 모든 건 제가 했습니다. 큰형님과 둘째, 셋째 형님은 조문객들에게 인사만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따님들 많이 슬프시겠어요. 네, 저희 어머니가 91세까지 사셨으니 천수를 누리신 거네요. 네, 그래도 갑자기 가시니까. 형님들은 조문객들과 그렇게 대화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진짜 슬픔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형식적인 눈물 같았습니다.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문상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저는 빈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형수, 좀 쉬어요. 우리가 지킬게요. 큰형님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지킬게요. 그래도 형수가 제일 고생했잖아요. 40년 동안 모셨는데. 당연한 일이에요. 또 그 말이 나왔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정말 대단해요. 나 같으면 못했을 거예요. 둘째 형님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40년을 한 집에서 시어머니랑 산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셋째 형님도 거들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대단하다, 못했을 거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형님들은 장례식장 옆 휴게실에서 잤지만 저는 빈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영정사진을 보며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가셨어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꾸 미안해, 고마워라고 하셨던 게 계속 생각났습니다.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문상객이 더 많이 왔습니다. 어머니 친구분들, 동네분들, 남편 직장 동료들까지. 어머니 따님들이 효녀시라면서요? 한 조문객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며느리가 40년을 모셨어요. 큰형님이 대답했습니다. 와, 며느리가 40년을요?
요즘 보기 드문 효부네요. 그러게요. 우리도 형수한테 정말 고마워요. 형님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서 직접 고맙다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형님들이 휴게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음식을 준비하러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언니, 엄마 유산은 어떻게 해야 하지? 둘째 형님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연히 우리 셋이 나눠야지. 막내는 아들이니까 조금 더 주고. 큰형님이 대답했습니다. 형수는 며느리잖아. 며느리가 유산을 받는 경우가 어디 있어? 그래도 40년을 모셨는데. 셋째 형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게 며느리 도리지. 그걸로 유산을 달라고 하면 그게 말이 돼? 큰형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렇긴 한데 좀 미안하긴 해. 미안할 것 없어. 원래 그런 거야. 아들이 있었으면 모를까. 형수는 자식도 없잖아. 그러게. 대도 못 이었는데 뭐. 제 발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계속 들렸습니다. 엄마 통장이 몇 개나 돼? 내가 알아봤는데 한 5억 정도 있더라. 5억? 그럼 우리 셋이 나누면 한 명당 1억 5천씩이네. 막내한테 좀 더 줘야 하니까 우리는 1억씩, 막내는 2억 정도? 그래도 형수는 조금. 아니야. 며느리한테 유산 주면 안 돼. 가족도 아닌데. 가족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40년을 이 집에서 살았는데 가족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들이 제가 듣고 있는 걸 알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빈소로 돌아와 어머니 영정을 받습니다. 어머니, 제가 가족이 아니었나요? 눈물이 또 쏟아졌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억울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발인 준비를 했습니다. 연구차가 도착하고 어머니를 모실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화장장 갔다가 납골당에 모시는 걸로 하자. 큰형님이 말했습니다. 언니, 그건 좀. 남편이 뭔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왜? 뭐가 문제야? 엄마가 생전에 우리 집 근처 납골당에 모시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디인데? 여기서 차로 1시간 거리예요. 그건 너무 멀어. 우리는 서울 사는데 어떻게 1시간씩 와? 하지만 엄마 유언이라고 해야 뭐 제대로 된 유언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말로만 한 거지. 우리가 편한 곳으로 하자. 큰형님의 결정이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형님들이 정한 납골당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유골을 모시고 나오는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도 들어드리지 못했구나. 납골당에서 나와서 식당으로 갔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가족들이 모여 식사하는 자리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유산 정리를 해야지. 큰형님이 식사를 마치고 말했습니다. 지금 해야 해?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언제 하게? 우리 다 바쁜데 지금 모였을 때 해야지. 그래. 식당 한쪽 구석 테이블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형수도 같이 앉아요. 둘째 형님이 말했습니다. 네. 저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남기신 재산이 통장에 약 5억, 집이 한 채 있어요. 큰형님이 메모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집은? 엄마가 사시던 그 집. 시세가 약 7억 정도 돼요. 그럼 총 12억이네. 맞아. 그럼 어떻게 나누지? 둘째 형님이 물었습니다. 집은 팔아서 돈으로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 셋이랑 막내가 나눠 갖는 걸로. 형수는? 셋째 형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큰형님이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형수는 며느리니까 유산을 받을 수 없어요. 네.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가족이 아니에요. 법적으로도 상속 대상이 아니고요. 하지만 제가 40년 모신 건 며느리로서 당연한 도리죠. 그걸로 유산을 달라고 하면 안 되죠. 큰형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언니, 그래도. 남편이 뭔가 말하려고 했습니다.
오빠도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원래 그런 거야. 며느리는 유산 못 받아. 그건 아니지 않아? 형수가 40년을 모셨는데 그게 며느리 일이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그걸로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돼. 둘째 형님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우리도 딸이지만 며느리는 아니잖아. 다르지. 셋째 형님까지 가세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40년을 어머니를 모셨는데 당연한 도리라고 했습니다. 형수,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 원래 그런 거야. 큰형님이 마치 제게 친절을 베푸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엄마가 형수한테 고마워하셨을 거야. 그걸로 충분한 거지. 고마워하셨을 거라고요? 그게 제가 40년 동안 받은 전부라고요? 자, 그럼 12억을 우리 넷이서 나누면 집은 팔아야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릴 거고, 형님들은 제 앞에서 유산을 나누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장례식장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빈소를 정리하고 어머니 유품을 챙기고 있었죠. 이 금반지는 누가 가져갈래? 큰형님이 어머니의 금반지를 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끼고 계시던 결혼 반지였습니다. 언니가 가져가. 큰딸이니까. 둘째 형님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가져갈게. 엄마가 나한테 주고 싶어 하셨을 거야. 둘째 형님이 손을 뻗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연히 큰딸인 내가 가져가야지. 왜? 엄마가 생전에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형님들이 금반지를 두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내가 가져가야지. 며느리가 뭔데? 큰형님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뭔데? 그 말이 제 귀에 쟁쟁 울렸습니다. 40년 동안 어머니 손을 잡고 목욕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밥을 먹이고 약을 챙기던 손이 떨렸습니다. 그 금반지는 어머니가 마지막 날까지 끼고 계시던 반지였습니다. 제가 매일 어머니 손을 씻겨드릴 때마다 보던 반지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형님들에게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자격이 없다고요. 결국 금반지는 큰형님이 가져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40년 동안 뭐였어? 뭔 소리야? 나는 이 집에서 뭐였냐고.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누나들이 저렇게 말하는데? 미안해.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누나들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며느리는 원래.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도 마찬가지구나. 40년 동안 제 옆에 있었지만 저를 지켜주지 않았던 사람이구나. 집에 도착했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시니 정말 조용했습니다. 어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침대, 어머니 옷장, 어머니 화장대. 모든 게 그대로였지만 어머니는 안 계셨습니다. 침대에 앉아 어머니 베개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번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40년을 헌신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가족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모셔야 하는 도리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형님들이 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느리는 가족이 아니야. 당연한 도리지. 며느리가 뭔데? 새벽까지 뜬 눈으로 지새우다가 어머니 방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니까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하나 꺼내며 개었습니다. 이 옷은 작년 봄에 제가 사드린 거고, 이 옷은 겨울에 제가 빨아들인 거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양말, 손수건, 안경. 어머니의 물건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
뭔가 달랐습니다. 낡은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갈색 봉투였는데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영순 며느리에게.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제 이름이 적혀 있으니 열어봐도 되는 거겠죠.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통장 한 권과 편지 한 장, 그리고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통장을 봤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습니다. 박영순, 언제 만드신 거지? 제가 만든 기억이 없는데. 통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잔액을 봤을 때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5억 2천만 원. 어머니가 제 명의로 5억을 입금해 두셨다고요? 손이 떨려서 통장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황급히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필체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영순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 40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 내 딸들보다 너를 더 극진히 모셔준 게 바로 너였어. 미안해. 생전에 내게 잘해주지 못했어. 딸들 눈치를 보느라 며느리에게 너무 잘해주면 딸들이 뭐라고 할까봐 무뚝뚝하게 대했지. 하지만 내 마음속에선 늘 고마웠어. 내가 없었다면 나는 혼자였을 거야. 딸들은 돈 생기면 찾아왔지만 너는 아무 조건 없이 내 옆에 있었어. 그래서 내가 준비했어. 이 통장은 내 명의로 만든 거야. 40년 동안 내가 모은 돈을 조금씩 내 이름으로 옮겨뒀어. 그리고 우리 집도 내게 증여했어. 법적으로 다 처리해뒀으니까 아무도 뺏을 수 없어. 딸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당당하게 받아. 그게 내가 40년 동안 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영순아,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 40년 동안 나를 모시느라 내 인생을 희생했으니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미안해,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내 어머니가.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알고 계셨구나. 제 마음을 다 알고 계셨구나. 서류를 펼쳤습니다. 집 증여 서류였습니다. 어머니가 사시던 그 7억짜리 집이 제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법무사 도장과 어머니 서명이 있었습니다. 날짜는 3개월 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이미 모든 걸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다시 편지를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요.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왜 자꾸 미안해, 고마워라고 하셨는지를요. 이걸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구나. 하지만 살아계실 때는 말씀하시지 못하고 이렇게 편지로 남기신 거구나. 통장을 다시 봤습니다. 5억 2천만 원. 집 증여 서류도 다시 봤습니다. 7억짜리 아파트. 총 12억이 넘는 재산이 제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형님들이 나누려고 했던 그 재산이 사실은 이미 제 거였던 겁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슬픔과 기쁨이 섞인 이상한 웃음이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날 밤은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것들을 계속 보고 또 봤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형님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 아니면 조용히 가지고 있어야 할까? 고민이 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40년 동안 제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 어머니는 알고 계셨고 제게 보답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제 인생을 살아야 할 때라는 것.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첫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 없는 첫 아침이었지만 동시에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아침 7시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큰형님이었습니다. 형수, 오늘 시간 돼? 우리 집에 와서 엄마 유품 정리 좀 하자.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남편을 깨웠습니다. 여보, 언니가 오늘 유품 정리하러 오래. 응, 알았어. 남편은 대답은 했지만 여전히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어제 차 안에서 나눈 대화 이후로 남편과 저 사이에는 이상한 벽이 생겼습니다.
오전 10시에 형님들이 모두 집에 왔습니다. 큰형님, 둘째 형님, 셋째 형님까지 세 자매가 다 모였습니다. 형수, 엄마 방 정리해야 하는데 우리가 도와줄게. 큰형님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할게요. 그래도 우리가 딸들인데 우리가 해야지. 괜찮아요. 어머니 방은 제가 정리하고 싶어요.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단호했나 봅니다. 큰형님이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형수 왜 그래? 기분 나쁜 일 있어? 아니요. 그냥 40년을 어머니 방을 제가 정리했으니까 마지막도 제가 하고 싶어서요. 그래. 그럼 우리는 다른 거 정리할게. 형님들은 거실로 가서 어머니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리한다기보다는 나눠 갖는 거였습니다. 이 그릇은 내가 가져갈게. 엄마가 아끼시던 거잖아. 이 액자는 내가. 이 이불은 새 거니까 내가 가져가도 되지?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겨우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물건을 나눠 가졌습니다. 저는 어머니 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어제 발견한 봉투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이미 꺼내놓았지만 혹시 다른 것도 있을까 싶어 구석구석 살폈습니다. 다른 서랍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어머니의 금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아, 이게 여기 있었구나. 어제 형님들이 다투던 그 반지 말고 다른 반지들이었습니다. 결혼반지, 돌반지, 작은 다이아 반지까지 모두 어머니가 평생 아끼시던 것들이었습니다. 상자 안에 쪽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영순아, 이 반지들도 다 내 거야. 딸들한테 주지 마. 넌 내 진짜 딸이야.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저를 위해 준비하셨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반지 상자를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형님들이 보면 또 뺏어갈 테니까요. 형수, 뭐 하고 있어? 갑자기 둘째 형님이 어머니 방에 들어왔습니다. 아, 그냥 정리하고 있어요. 뭐 특별한 거 없어? 엄마가 숨겨둔 것 같은 거? 아니요. 그냥 옷이랑 일상용품들 뿐이에요. 통장 같은 거 있으면 바로 말해야 해. 그건 우리가 관리해야 하니까. 알겠습니다. 둘째 형님이 방을 나가고 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통장을 찾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미 제가 가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형님들은 어머니 물건을 거의 다 나눠 가졌습니다. 그릇, 이불, 옷, 액자, 심지어 작은 소품들까지. 자, 그럼 우리는 이제 갈게. 형수 수고했어. 큰형님이 커다란 가방을 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집 처분하는 거 의논하러 모이자. 부동산 알아봐야 하니까.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집이 이미 제 명의인 줄도 모르고요. 형님들이 모두 떠나고 나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영순아, 누나들이 좀 심했다. 이제 알아? 미안해. 내가 좀 더 강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영순아, 당신은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지켜준 적 없잖아. 누나들이 나를 무시해도, 어머니가 나한테 힘든 일 시켜도 당신은 그냥 보고만 있었어. 그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지 마. 그냥 솔직하게 말해. 당신도 누나들이랑 똑같이 생각하는 거지? 며느리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알았어.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 저는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통장과 증여 서류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이게 현실이 맞을까 싶어서요. 5억 2천만 원, 7억짜리 집. 형님들이 나누려고 했던 12억이 이미 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기쁘기보다는 슬펐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형님들이 저를 좀 더 인정해줬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형님들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40년을 봤는데 앞으로도 똑같을 거라는 걸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언제 말해야 할까? 어떻게 말해야 할까? 내일 당장 말할까? 아니면 형님들이 집을 처분하려고 할 때 말할까?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형님들이 먼저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기로요. 그래야 더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큰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 부동산 중개사 만나러 가야 하는데 열쇠 좀 줘. 네, 열쇠요? 응. 집 보러 올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하잖아. 하지만 제가 아직 여기 살고 있는데 형수는 어차피 이사 가야 하잖아. 이 집 팔리면 다음 주까지 이사 준비해. 집이 팔리면 빨리 나가야 하니까 저보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40년을 산 집에서요. 형수, 듣고 있어? 네, 들었어요. 그럼 내일 열쇠 가지러 갈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남편이 제 표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누나가 뭐래? 나보고 이사 준비하래. 집 팔릴 거니까. 그래도 좀 천천히 하지.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당신은 뭐라고 했어? 내가 뭐라고 해? 누나한테 내가 이사 가는 거 반대한다고 말했어?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역시나였습니다. 그날 오후 혼자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40년 동안 제가 이 집에서 뭐였을까? 며느리? 가사 도우미? 아니면 그냥 투명 인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봐주셨습니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선물을 남기신 거겠죠. 어머니,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 영정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형님들한테 말하는 거 정말 무섭네요. 40년 동안 눈치만 보고 살았는데 갑자기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미소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영순아, 넌 할 수 있어. 이제는 내가 당당하게 살아야 해. 그날 밤 거울을 봤습니다. 62세의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처진 눈꺼풀,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40년 동안 어머니를 모시고 시댁 눈치 보고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늙어버린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덕분에 이제는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거울 속 제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했습니다. 혹시 상속 관련 상담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언제 오시겠습니까? 내일 가능할까요? 네, 내일 오후 2시에 오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이. 그날 저녁 남편이 물었습니다. 내일 어디가? 변호사 사무실. 왜? 상담받으러. 무슨 상담? 상속 관련.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영순아, 설마 누나들한테 유산 달라고 할 생각은 아니지? 왜? 안 돼? 그건 며느리가 유산을 받는 건 당연하지 않다고. 40년 모셨는데도. 그게 아니라 당신은 대체 뭐야? 남편이야? 누나들 편이야? 난 그냥 뭐? 중립? 40년 동안 중립 지키면서 나 혼자 힘들게 한 거야?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한테 화를 낸 것 같았습니다. 영순아, 진정해. 진정하라고? 당신은 40년 동안 나한테 진정하라고만 했어. 누나들이 나를 무시해도 진정하라고, 어머니가 힘든 일 시켜도 진정하라고. 나도 어쩔 수 없었잖아. 어쩔 수 없다고? 남편이 아내를 지켜주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남편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 알았어. 당신한테 기대하지 않을게. 앞으로는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답답해서가 아니라 떨려서였습니다.
내일이면 변호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될 겁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보름달이었습니다. 어머니, 지켜봐 주세요. 제가 잘할 수 있게.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삶을 위해 싸우려고 합니다. 무섭지만 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제게 주신 마지막 선물을 지키기 위해서라도요. 오후 2시 변호사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법무법인 정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상속 상담 예약하신 박영순 고객님이신가요? 젊은 여자 변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맞아줬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상담실에 앉았습니다. 변호사는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어떤 상담을 원하시나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유산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가방에서 통장과 증여 서류, 그리고 어머니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통장을 보고 증여 서류를 확인하고 편지를 읽었습니다. 이건 변호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생전에 모든 걸 준비하셨네요. 그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완벽하게 처리되어 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다시 확인하며 설명했습니다. 먼저 이 통장은 고객님 명의로 되어 있고 시어머니께서 생전에 조금씩 입금하신 기록이 다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도 제대로 되어 있고요. 그럼 이 돈은 완전히 제 거예요? 네, 100% 고객님 재산입니다. 시댁 식구들이 이의를 제기해도 소용없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이 집 증여 서류. 변호사가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했습니다. 이미 3개월 전에 고객님 명의로 등기 이전이 완료됐네요. 이것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시누이들이 집을 팔겠다고 하는데요. 팔 수 없습니다. 고객님 집이니까요.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누이분들이 모르시나 봐요? 네. 아직 말 안 했어요. 왜요? 무서워서요. 40년 동안 눈치 보고 살았는데 갑자기 이런 걸 말하려니까. 변호사가 제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고객님, 이건 고객님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40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셨잖아요. 시어머니께서도 그걸 인정하셔서 이렇게 남기신 거고요. 하지만 시누이들이 뭐라고 할까봐. 뭐라고 하든 법적으로 고객님 재산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변호사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혹시 시댁에서 소송을 걸어오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 정도로 완벽하게 준비된 케이스는 지기가 더 어려워요. 정말요? 네. 시어머니께서 정신감정까지 받으셨네요. 여기 기록이 있어요.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더 보여줬습니다. 치매나 정신질환이 없다는 의사 소견서까지 있습니다. 이건 시어머니께서 완전히 정상적인 상태에서 본인 의사로 증여하셨다는 증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꼼꼼하게 준비하셨는지 새삼 놀라웠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고객님을 정말 많이 아끼셨나 봐요. 변호사가 어머니의 편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주신 마지막 사랑이 이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고객님, 이제는 당당하게 사세요. 40년 동안 받을 걸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살았잖아요. 네. 그리고 만약 시댁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바로 연락 주세요. 제가 법적으로 보호해 드릴게요.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자유로움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 산소에 들렀습니다. 아직 49제도 안 지났지만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납골당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변호사님이 그러는데 어머니가 완벽하게 준비하셨대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대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머니의 대답 같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40년 동안 저를 지켜봐 주셔서, 그리고 이렇게 큰 선물을 주셔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제가 당당하게 살게요. 어머니가 원하신 대로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일어섰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다음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형님들에게 진실을 말할 준비를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변호사 사무실. 그래서 뭐래?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식탁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통장, 증여 서류, 어머니 편지. 이건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가 언제 이런 걸? 3개월 전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다 준비하셨어요. 5억? 그리고 집도? 네. 다 제 명의예요. 법적으로 완벽하대요. 남편이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쓴 그 편지를요. 엄마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구나. 남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몰랐어. 엄마가 너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줄.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요. 누나들한테 언제 말할 거야? 내일이요. 내일? 네. 내일 언니들이 집 열쇠 가지러 온대요. 그때 말할 거예요. 영순아, 괜찮겠어? 괜찮아야죠. 40년 동안 참았는데 이제는 말해야죠.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옆에 있을게. 정말요? 응. 이번엔 제대로 내 편을 들게. 남편의 말이 진심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일단 믿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변호사 명함을 챙기고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연습했습니다. 언니, 사실은 어머니가 저한테 모든 걸 남기셨어요. 너무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다시 해봤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집과 재산을 증여하셨어요. 법적으로 처리됐고요. 이번엔 조금 나았습니다. 몇 번을 연습하고 나서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에 어머니 방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신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방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침대에 앉아 어머니 베개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내일 잘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없었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영순아, 넌 할 수 있어. 이제는 내가 당당하게 살아야 해. 네, 어머니. 당당하게 살게요. 다음 날 아침 10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큰형님, 둘째 형님, 셋째 형님이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도 함께였습니다. 형수, 열쇠 줘. 중개사님이 집 보러 오셨어. 큰형님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언니, 잠깐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할 말? 뭔데? 우리 바쁜데 빨리 해. 형님들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중개인도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 손이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유산을 남기셨어요. 뭐? 큰형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재산을 증여하셨어요. 저는 서류를 꺼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큰형님이 달려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통장? 내 명에? 네. 어머니가 제 명의로 만드신 거예요. 5억? 이게 대체? 큰형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 집도요. 3개월 전에 제 명의로 증여하셨어요. 증여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소리야? 둘째 형님이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언제 이런 걸? 셋째 형님도 당황했습니다. 생전에 하셨어요. 법적으로 다 처리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이건 무효야. 엄마가 정신이 없으셨을 때 한 거야. 큰형님이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는 정신감정도 받으셨어요. 정상적인 상태에서 본인 의사로 증여하신 거예요. 정신감정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큰형님이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유산을 받다니. 이게 말이 돼? 둘째 형님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편지도 남기셨어요. 편지를 꺼냈습니다. 읽어보세요. 큰형님이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엄마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고? 40년 동안요. 언니들은 몰랐겠지만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어요. 뭘 알고 있었는데?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요. 언니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어머니는 다 보고 계셨어요. 40년 동안요. 형수,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는 딸인데. 셋째 형님이 말했습니다. 딸이라고요? 40년 동안 언니들은 뭘 하셨어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명절에 잠깐 오는 게 다였잖아요. 어머니가 아프실 때도 안 오셨잖아요. 저는 40년 동안 매일 어머니를 돌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요. 눈물이 나왔지만 참았습니다. 그게 며느리 도리라고요? 당연한 일이라고요? 형님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어요. 제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소송할 거야. 큰형님이 소리쳤습니다. 소송하세요. 하지만 이길 수 없을 거예요. 변호사도 확인했어요. 변호사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하다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제대로 준비하셨대요. 큰형님이 명함을 받아들고는 중개인을 받습니다. 오늘은 안 될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중개인이 어색하게 나갔습니다.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형수가 엄마를 속인 거야. 둘째 형님이 말했습니다. 속이다뇨? 어머니가 스스로 결정하신 거예요. 아니야. 분명히 형수가 뭔가 했을 거야. 제가 뭘 했는데요? 40년 동안 잘해주면서 엄마 마음을 산 거지.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40년 동안 잘해드렸죠. 그게 잘못이에요? 그건 며느리 도리니까. 도리라고요? 그럼 딸의 도리는요? 40년 동안 언니들은 딸의 도리를 다 했어요? 형님들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언니들은 평생 딸이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받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요. 형수, 사실이잖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찾아와서 유산만 챙기려고 했잖아요. 제가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습니다. 형수, 우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야? 셋째 형님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좋은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큰형님이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좋아. 우리는 소송할 거야. 변호사 선임해서 이거 무효시킬 거야. 그러세요. 하지만 이기지 못할 거예요. 두고 봐. 형님들이 화를 내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영순아. 남편이 달려와 저를 안아줬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떨려요. 괜찮아. 이제 끝났어. 하지만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내용 증명이 도착한 건 형님들이 집을 나간 지 2주 후였습니다. 유언 무효 확인 소송. 큰형님, 둘째 형님, 셋째 형님 이름으로 된 소장이었습니다. 남편이 서류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소송을 하는구나. 예상했던 일이에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영순아, 괜찮겠어? 괜찮아야죠. 어머니가 남기신 건데. 김민지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소송 들어왔어요. 예상했습니다. 내일 사무실로 오세요.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김민지 변호사가 소장을 검토했습니다. 원고 측 주장이 세 가지네요. 첫째, 시어머니가 치매였다. 둘째, 며느리가 부당하게 영향을 미쳤다. 셋째,
친자식을 제외한 증여는 무효다. 다 반박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첫째, 시어머니는 정신감정을 받았고 정상 판정받았어요. 둘째,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없어요. 셋째, 법적으로 증여는 유효합니다. 그럼 이길 수 있어요? 네, 승소 확률 90% 이상입니다. 하지만 재판 준비는 쉽지 않았습니다. 형님들 측 변호사가 제 주변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병원 간호사들, 심지어 친정 식구들까지 형수가 시어머니를 이용했다는 증거를 찾고 있대. 남편이 전해 들은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뭘 이용했다고? 누나들이 필사적이야. 12억이 걸린 문제니까. 첫 재판 날이 다가왔습니다. 법원에 가는 아침 거울을 봤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김민지 변호사가 단정한 옷을 입으라고 했거든요. 영순아, 준비됐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네. 가요. 법원에 도착하니 형님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세 자매와 그들의 변호사까지.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도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측 착석하세요. 저희는 피고인 측이었습니다. 형님들이 원고였고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원고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형님들 변호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피고인 박영수는 망인 김옥분을 40년간 모시면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특히 말년에 치매 증상이 있던 망인을 조종하여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조종이라니요.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형님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망인이 치매 초기 증상을 보였다는 증언입니다. 누구 증언인데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망인의 친구분들입니다. 어머니 친구 세 분의 진술서였습니다. 망인이 자주 같은 말을 반복했다. 기억력이 떨어졌다.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피고 측 반박하시죠. 판사가 말했습니다. 김민지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망인은 증여 한 달 전에 정신감정을 받았습니다. 여기 결과서가 있습니다. 감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치매나 기타 정신질환이 없으며 의사결정 능력이 정상이라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친구들 증언이 있지 않습니까? 원고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91세 노인이 약간의 건망증이 있는 것과 치매는 다릅니다. 의학적 진단이 친구들 주관적 증언보다 우선합니다. 김민지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첫 재판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 모르겠어요. 변호사님은 괜찮다고 하는데 누나들이 정말 집요하게 나오네. 12억이 걸려 있으니까요. 그날 밤 큰형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형수, 지금이라도 포기해. 우리가 조금은 나눠줄 수도 있어. 하지만 끝까지 가면 한 푼도 못 받아. 협박 같은 제안이었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둘째 형님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 우리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해? 언니도 가족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우리 40년 동안 함께 살았잖아. 그 40년 동안 저를 어떻게 대하셨는데요? 그건 우리가 좀 잘못했지. 하지만 이제라도 화해하자. 소송 취하하시면 생각해 볼게요. 그건 안 돼. 우리 권리니까. 저도 제 권리를 찾는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둘째 재판 날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증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원고 측 증인으로 박명자를 부릅니다. 큰형님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은 망인의 큰딸이십니까? 네. 망인이 생전에 피고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그냥 며느리로 대하셨죠. 특별히 잘 대하셨습니까? 아니요. 보통이었어요. 큰형님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피고에게만 재산을 증여하셨을까요? 그게 피고가 엄마를 조종한 것 같습니다. 조종이라뇨? 매일 엄마 곁에 있으면서 우리 자식들 욕하고 자기만 힘들다고 하고 그런 적 없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피고인은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제지했습니다. 김민지 변호사가 손으로 제 어깨를 누르며 진정시켰습니다. 증인은 망인을 얼마나 자주 방문하셨습니까? 김민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요. 한 달에 한 번이면 망인과 피고의 일상을 제대로 알 수 있었습니까? 대답하세요. 잘은 모르지만. 잘 모르시면서 어떻게 피고가 망인을 조종했다고 단정하실 수 있습니까? 그건 큰형님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김민지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피고 측 증인으로 박영순을 부릅니다. 제 차례였습니다. 증인석에 올라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증인은 망인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김민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몇 년 동안 모셨습니까? 40년입니다. 40년 동안 어떻게 모셨습니까?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 약 챙기기, 목욕, 병원 동행, 모든 걸 혼자 했습니다. 원고들은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명절에 잠깐 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망인이 증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40년 동안의 헌신을 인정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편지에 쓰셨어요. 제가 진짜 딸 같았다고. 피고는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큰형님이 소리쳤습니다. 방청객은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주의를 줬습니다. 더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증인, 40년 동안 원고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무시당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며느리는 가족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모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산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장례식 날도 그랬습니다. 어머니 금반지를 두고 며느리가 뭔데? 라고 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40년을 헌신했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만이 저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김민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은 재산을 노리고 망인을 극진히 모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유산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럼 왜 40년 동안 그렇게 헌신했습니까?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1. 며느리 도리라고 배웠으니까요. 제 대답에 변호사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12억을 받게 됐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주신 겁니다. 제가 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망인이 정말 자발적으로 증여했습니까? 증인이 강요한 것 아닙니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어머니 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3개월 동안 준비하셨습니다. 혼자서요. 변호사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증인 신문이 끝나고 최종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원고들은 망인의 친자식입니다. 법적으로 상속권이 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피고에 대한 증여는 친자식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김민지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증여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망인은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고 자발적으로 결정했습니다. 40년 동안 피고가 망인을 돌본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원고들은 이를 방치했습니다. 방치한 자식들이 이제 와서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판결은 2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큰형님이 다가왔습니다. 형수, 우리 정말 남남이 되는 거야? 언니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40년 동안 가족이었잖아. 가족이었나요? 저는 한 번도 가족이라고 느껴본 적 없어요. 큰형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인정해.
하지만 이건 너무해. 40년 동안 저한테 한 게 너무한 거예요. 형수, 이제 끝내요. 판결을 기다려요.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40년의 세월이,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이 한마디에 달려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그 2주 동안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꿈을 꿨습니다. 어머니가 나오는 꿈, 법정에서 지는 꿈, 집에서 쫓겨나는 꿈. 영순아, 너무 걱정하지 마. 변호사님이 이긴다고 했잖아. 남편이 위로했지만 불안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판결일 아침, 옷장 앞에 오래 섰습니다. 무엇을 입어야 할까? 검은색? 회색? 결국 검은색 정장을 골랐습니다. 단정하고 진지하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상했습니다. 2주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해서였습니다. 출발하자. 남편과 함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원 앞에 도착하니 형님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세 자매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마치 벽 같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도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청객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어머니 친구분들, 동네 사람들, 심지어 기자들도 몇 명 보였습니다. 이 사건 신문에도 났다더라. 40년 모신 며느리와 딸들의 유산 싸움이라고.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 착석하세요.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2024 가압 1만 234 유언 무효 확인 소송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하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망인 김옥부는 91세로 사망했으며 생전에 며느리인 피고 박영순에게 예금 5억 2천만 원과 아파트 한 채를 증여했습니다. 원고들은 망인의 친자녀 3명이며 망인의 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첫째, 망인의 정신 상태에 관하여. 망인은 증여 1개월 전 정신감정을 받았으며 치매나 기타 정신질환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언은 의학적 진단에 비해 증명력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제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둘째,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관하여. 피고가 망인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피고는 40년간 망인을 성실히 돌본 것으로 확인됩니다. 큰형님이 작게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셋째, 증여의 법적 유효성에 관하여. 망인은 법적으로 완전한 능력을 가진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증여 결정을 했습니다. 증여세 신고, 등기 이전 등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넷째, 친자녀의 상속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 제 숨이 멎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증여는 상속과 다릅니다. 망인은 생전에 본인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친자녀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섯째, 형평성에 관하여. 판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망인이 남긴 편지를 주목합니다. 망인은 피고가 40년간 헌신한 것을 인정했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증여를 결정했습니다. 반면 원고들은 망인을 정기적으로 돌보지 않았으며 장례 후에야 유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형님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판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주문. 망인 김옥분의 피고 박영순에 대한 증여는 유효하다. 원고들은 소송 비용을 부담한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칩니다. 쾅! 판사가 의사봉을 내리쳤습니다. 이겼어요. 김민지 변호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겼어. 영순아. 남편도 저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만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의 눈물이었습니다. 형수, 돌아보니 큰형님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처참했습니다. 우리가 졌어. 완전히 졌어. 둘째 형님과 셋째 형님도 울고 있었습니다. 형수,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인정할게. 40년 동안 정말 미안했어. 큰형님의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들으니 공허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언니. 알아. 하지만 이제 끝났어요. 법이 판단했잖아요. 형수, 우리 진짜 남남이 되는 거야? 셋째 형님이 물었습니다. 이미 남남이었어요. 40년 동안 그랬잖아요. 형수, 이제 그만 가세요. 저도 가야 해요. 저는 돌아서서 법정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민지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객님이 받아야 할 것을 받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기분이 어때? 잘 모르겠어요. 이겼는데? 이긴 건가요? 가족을 잃은 것 같은데. 원래 가족이 아니었잖아. 그래도 목이 메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40년을 살았던 집, 이제 완전히 제 집이 된 곳. 어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이겼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거 지켰어요. 형님들한테 뺏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니, 저 지금 행복한 건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남이 됐어요. 제가 원한 게 이건가요? 여전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먹어.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고마워요. 밥을 먹는데 맛이 없었습니다. 이긴 날인데 기쁘지 않았습니다. 영순아. 네. 나도 미안해. 40년 동안 제대로 못 지켜줘서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알아. 하지만 그래도 미안해. 남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제 인생, 62세에 시작하는 제 인생.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돈으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기로요. 어머니처럼 외로운 노인들을 위한 일을요. 다음 날 아침 지역 복지관에 전화했습니다. 혹시 독거노인 돌봄 봉사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언제 오시겠어요? 내일 가도 될까요? 네, 환영합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의지로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형수, 도와줘. 제발. 큰형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40년은 끝났으니까요. 판결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복지관에서 독거노인 돌봄 봉사를 시작했고 어머니가 남기신 돈 일부로 작은 돌봄센터를 설립했습니다. 따뜻한 손길 돌봄센터.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곳이었습니다. 어머니처럼 자식들에게 외면받은 분들을 위한 곳이었습니다. 원장님, 오늘 신규 어르신 2분 오세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네, 이제 저는 원장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할게요. 센터를 운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저처럼 헌신했지만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요. 원장님 고맙습니다. 덕분에 우리 엄마가 웃으세요. 한 보호자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40년 동안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지만 이제는 의미가 달랐습니다. 진짜 당연한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센터 문을 닫고 집에 가려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형수?
큰형님이었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형수, 만날 수 있을까? 왜요? 할 말이 있어서. 전화로 하세요. 아니, 꼭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내일 센터로 오세요. 오후 5시에. 고마워, 형수. 전화를 끊고 나니 불안했습니다. 무슨 일일까? 다음 날 오후 5시 큰형님이 센터에 왔습니다. 6개월 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고마워. 큰형님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여기 형수가 만든 거야? 네. 대단하네. 진짜 대단해. 무슨 일로 오셨어요? 형수, 미안해. 갑자기 큰형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40년 동안 정말 미안했어. 우리가 너무했어. 이제 와서 그 말씀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큰형님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아파. 암이래. 네. 위암 말기래. 6개월 시한부래. 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형수한테 사과하고 싶었어. 죽기 전에. 언니,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형수한테 미안해서, 엄마한테도 미안해서. 큰형님이 계속 울었습니다. 소송하면서 깨달았어. 우리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형수가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형수, 용서해 줄 수 있어? 용서. 제가 40년 동안 바랐던 그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들으니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언니, 전 언니를 미워하지 않아요. 정말? 네. 하지만 용서와는 다른 문제예요. 무슨 말이야? 언니는 지금 아프니까 사과하는 거잖아요. 40년 동안은 왜 안 하셨어요? 큰형님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가 되어서야 후회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살죠. 형수, 전 언니를 용서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잊을 수는 없어요. 40년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아요. 알아. 그래도 미안하다는 말은 꼭 하고 싶었어. 들었어요. 이제 가세요. 형수, 나 죽으면 와줄 수 있어? 생각해 볼게요. 큰형님이 일어섰습니다. 고마워. 만나줘서. 언니, 병원 치료 잘 받으세요. 응. 큰형님이 나가고 나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둘째 형님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형수, 언니 들었지? 네. 우리도 정말 미안해. 40년 동안.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 우리가 너무했어. 둘째 형님도 울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후회했어. 소송하면서 특히 우리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깨달았거든. 이제 와서. 알아. 너무 늦은 거 알아. 하지만 그래도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들었어요. 형수, 우리 다시 가족이 될 수는 없을까? 가족. 제가 40년 동안 원했던 그 단어였습니다. 전 언니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40년 동안 저는 그냥 며느리였어요.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형수, 이제는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주일 후 셋째 형님도 찾아왔습니다. 형수, 나도 미안해. 세 자매가 모두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형수, 언니가 정말 아파. 항암 치료받는데 너무 힘들어해. 형수가 한 번만 가줄 수 있어? 언니가 계속 형수 이야기를 해. 제가 가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위로가 될 것 같아. 형수가 용서해주면. 전 언니를 용서했어요. 하지만 가깝게 지낼 수는 없어요. 왜? 40년이 지워지지 않아서요. 한 달 후 큰형님이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형수, 언니가 형수를 보고 싶대. 마지막으로 남편이 전화를 받고 전했습니다. 갈까요? 내가 결정해. 고민했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큰형님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야위어 있었습니다. 형수,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왔어요. 고마워. 와줘서. 형수, 정말 미안해. 40년 동안. 알아요. 이제 그만 말씀하세요. 우리 엄마가 맞았어. 형수가 진짜 딸이었어. 큰형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편지에 쓴 거 다 맞아. 우리는 돈 있을 때만 찾아갔지. 언니, 형수는 매일 옆에 있었잖아. 그게 진짜 가족이었어.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마워요. 형수, 행복하게 살아. 우리처럼 후회하면서 살지 말고. 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것이 큰형님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큰형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에 갔습니다. 둘째 형님과 셋째 형님이 울고 있었습니다. 형수, 와줘서 고마워. 언니가 마지막까지 형수 이야기했어. 용서해달라고. 알아요. 조문을 마치고 나오는데 둘째 형님이 따라왔습니다. 형수, 우리 정말 후회해. 큰언니처럼 죽어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후회하고 있어. 형수가 운영하는 센터에서 봉사하면 안 될까? 우리도 뭔가 하고 싶어. 봉사요? 응. 큰언니가 죽기 전에 말했어. 형수처럼 살라고. 남을 위해 살라고. 우리가 40년 동안 못한 걸 이제라도 하고 싶어. 제 마음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고마워, 형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물었습니다. 형님들한테 봉사 기회 줄 거야? 모르겠어요. 진심인지 아닌지. 시간을 두고 봐도 되잖아. 그래야겠죠. 그날 밤 어머니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큰형님이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에 사과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맞았다고, 제가 진짜 딸이었다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전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용서는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아파요. 사람은 왜 이렇게 뒤늦게 후회할까요? 대답은 없었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영순아, 넌 잘하고 있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어머니.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원장님, KBS에서 취재 온대요. 직원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따뜻한 손길 돌봄센터가 언론에 소개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40년 시어머니를 모신 며느리가 독거노인을 위해 센터를 설립했다는 스토리가 화제가 됐었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역사회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큰형님이 돌아가신 후 둘째 형님과 셋째 형님은 정말로 센터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면 그만둘 줄 알았죠. 하지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매주 와서 어르신들을 돌봤습니다. 형수, 오늘 김할머니가 저보고 웃으셨어. 둘째 형님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잘하셨네요. 형수, 고마워. 이런 기회 줘서. 처음에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이제는 진짜 좋아서 와. 셋째 형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남을 돌보는 게 이렇게 보람 있는 줄 몰랐어. 언니들이 변했네요. 형수 덕분이야. 형수가 보여줬잖아.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의미 있는 삶인지. 그들의 말이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어느 날 KBS 다큐멘터리 팀이 취재를 왔습니다. 원장님, 40년을 시어머니를 모시셨다고요? 네. 그런데 유산 소송까지 하셨고요? 네, 시누이들과. 하지만 지금은 그분들이 여기서 봉사하신다고요? 카메라가 둘째 형님과 셋째 형님을 비췄습니다. 네. 이제는 함께 일하고 있어요. 용서하신 건가요? 용서했어요. 하지만 잊을 수는 없어요. 그래도 함께 일하시잖아요. 사람은 변할 수 있으니까요. 늦었지만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40년 헌신한 며느리의 이야기에 울었어요. 시누이들도 결국 변했다니 다행이에요. 전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독거노인들, 후원하고 싶다는 사람들. 원장님, 지원금이 엄청 들어왔어요. 정말요? 네, 전국에서 후원이 쏟아지고 있어요. 센터를 확장했습니다. 2호점, 3호점을 냈습니다. 따뜻한 손길은 이제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40년의 헌신, 그리고 새로운 시작. 제 이야기를 담은 책이었습니다. 원장님, 베스트셀러 1위래요. 정말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인회에 수백 명이 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며느리예요. 선생님 이야기 보고 용기 얻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선생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을 돌아봤어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이야기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요. 어느 날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영순 원장님, 국민훈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훈장이요? 네, 독거노인 복지에 기여하신 공로를 인정받으셨습니다. 청와대에서 훈장을 받았습니다. 63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습니다. 훈장을 받고 나오는데 둘째 형님과 셋째 형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수, 축하해. 언니들, 우리가 자랑스러워. 정말 고마워요. 형수, 우리 이제 진짜 가족 같지 않아? 셋째 형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가족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형수, 하지만 동료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일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고마워, 형수.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훈장을 보여줬습니다. 자랑스러워. 정말 고마워요. 영순아, 나도 미안해. 40년 동안 제대로 된 남편 못해줘서 이제 와서 알아.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게. 내 일을 도와줄게. 정말요? 응. 나도 은퇴하면 센터에서 봉사할게. 남편의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국민훈장 받았어요. 훈장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덕분에 이 모든 게 가능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제가 행복해요. 진짜로요. 40년 동안 찾지 못했던 제 자리를 찾았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는 내 인생을 살라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머니의 대답 같았습니다. 다음 날 센터에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85세 할머니 한 분이었는데 아들 며느리와 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학대해요. 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요즘 너무 힘들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요. 할머니를 도우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준 선물은 단순히 돈이나 집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진짜 선물은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에필로그 -2년 후 따뜻한 손길 돌봄센터는 이제 전국 20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65세가 됐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3주기입니다. 납골당에 가는 길에 둘째 형님과 셋째 형님이 함께 갔습니다. 형수,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럴까요? 당연하지. 형수가 엄마 뜻을 이어서 이렇게 큰일을 하고 있잖아. 납골당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꽃을 놓고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것들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더 이상 혼자 외로운 어르신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그게 어머니께 드리는 제 마지막 효도예요. 둘째 형님과 셋째 형님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40년 동안 제대로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형수를 도우면서 속죄하고 있어요. 그들의 사과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요. 늦었지만 변할 수 있다는 것을요. 납골당을 나오는데 셋째 형님이 물었습니다. 형수,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라고 불러도 될까?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족.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맞아. 어머니가 저를 가족이라고 인정해 주셨듯이 저도 언니들을 동료로 인정해요. 동료? 네.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동료요. 그게 더 솔직한 것 같아요. 그래. 그것만으로도 감사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물었습니다. 영순아, 행복해? 네. 정말로요. 후회 안 해? 40년을. 후회는 해요. 하지만 그 40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죠. 그렇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헌신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창밖을 보니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집에 도착해 거울을 봤습니다. 65세의 제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더 깊어졌지만 눈빛은 밝았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내가 주인인 인생을 살고 있구나. 중얼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3주기였다. 40년을 함께 살았던 어머니. 그분이 남기신 선물로 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어머니는 그것을 알고 계셨다. 그래서 나를 진짜 딸이라고 하셨던 것이다. 이제 나는 어머니처럼 살고 싶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도우며 사는 삶. 그것이 진짜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65세에 깨달은 인생의 진리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딸로 살 수 있어서. 마이너스 박영순. 일기를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어머니 같았습니다. 어머니, 잘 자요. 저는 이제 정말로 행복하게 살게요. 작게 중얼거리며 불을 껐습니다. 40년의 헌신, 그리고 새로운 시작. 제 인생의 후반전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선택한 인생이었습니다.